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의 에버 기분호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렸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날은 일본에 있어서 엄청난 악몽의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일 대만에서 타루코라는 특급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타루코 열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조사했더니 다름 아닌 일본제임이 밝혀졌습니다. 바다도 막아버리더니 열차 탈선까지, 정말 민폐 끼치는 나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얼마 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한국산 자동차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사고와 비교되면서 일본 제품의 신뢰도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제품들의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일제가 품질이 좋았다는 건 이제 다 옛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의 이러한 잡음들은 결국 한국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대만에서 한국산 지하철을 운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잦은 대만에서 매우 큰 강진이 와도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갖춘 훌륭한 전동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도 철도 사업을 하며 4,500억 원 규모의 한국산 전동차를 구입해 지난 2월 이집트로 인도되었습니다. 대만과 이집트는 최근 들어서 한국산 전동차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구매했는데요. 이전부터 한국산 전동차에 관심을 갖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조 원의 대규모 철도 사업을 한국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던 것 중 5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업을 수주하자 일본이 아닌 중국이 매우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크라이나는 2008년부터 한국에 전동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현대 로템으로부터 전동차 100대가량을 2010년에 수입했죠. 단순히 전동차만을 수입한 것이 아닌 전동차와 철도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계약도 함께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전동차 가격 약 1조 원과 유지관리비 비용 1천억 원까지 더해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한국의 철도 기술을 신뢰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철도 사업은 2012년 6월까지 키예프, 카리코프, 도네스크 등 3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의 최고 속도 160km의 전동차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현대 로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는 기존 낙후된 전동차를 향후 10년간 1,500량, 4조 원 규모의 최신 사양으로 대체하는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면적은 6천만 헥타르로 대한민국에 비해 6배나 큰 국가이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고속철도가 없어 사람들의 불편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계획한 모든 고속철도 구간의 길이를 합치면 2,000km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업을 추진하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중국 철도건설공사였습니다. 중국이 배아플 만한 상황인 것이죠. 중국은 이 사업을 통해 우크라이나 3대 도시를 잇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리비우 지역까지 철도를 이어서 폴란드를 통해 유럽에 진출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동유럽과 러시아에 맞닿고 있어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풍부한 천연자원과 교통의 중심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핵심 사업지로 눈여겨보던 국가인 것이죠. 심지어 이 사업은 시진핑이 직접 중국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라 할 정도로 중국의 간절함이 드러났던 사업입니다. 중국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철도 사업을 수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러한 엄청난 공세를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텐데요. 어쩌다 우크라이나의 사업 수주가 중국에게 가지 않고 한국에 오게 된 것일까요? 한때 우리나라의 전동차 사업은 중국과 일본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국가 간 수주 경쟁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중국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렴한 인력을 발판 삼아 점점 점유율을 높여갔는데요. 중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기술 수준은 일본이나 유럽에 못지않다라며 중국 철도의 결점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우리의 결점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중국이 건설한 해외 철도에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도 레일의 마모와 고장에 대해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 국토 내에서 끊임없는 철도 사고들이 발생하는 일이 알려지며 중국의 고속철 건설을 의뢰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엄청난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시속 20km로 서행하고 있는 열차를 후행 열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들이박은 사고였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사고인데요. 6km 이상의 안전거리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동 제어 시스템과 간제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230명이 넘는 사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 사고의 사실을 은폐하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적인 비난에도 끝까지 벼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우겼었죠.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 자체가 선진국들의 기술을 빼는 짜깁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중국이 자체 건설하고 운영한다고 자랑한 고속철에 중대한 결함과 시스템 부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거의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에 문제가 생기면 철도 특성상 물류가 마비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불투명성, 기술 부족 문제로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에게는 한국의 철도 기술이 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계약을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 비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가난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GDP가 3,300달러 수준으로 베트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경제 규모가 10배 차이 난다는 것은 체감하는 사업 비용도 10배가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철도에 20조 원을 지출하는 것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체감하는 금액은 200조 원 정도로 국가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철도를 깔고 지분을 한국과 나눠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이익이 전망됩니다. 현재 금리는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수월한데요. 우크라이나 고속철도를 운행하며 얻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의 1대1로 방식과 비슷합니다. 중국의 1대1로 방식은 중국이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여 다시 이 돈을 중국이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1대1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국가들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파산 직전에 놓였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1대1로 참가국이 그대로 채무로 떠안게 되고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인프라 운영권은 중국이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파렴치한 1대1로 방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사업을 함께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중국의 방식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업을 하게 되면 중국과 달리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프로젝트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전동차 역사는 짧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수주 외에 2020년 2월에도 캐나다와 프랑스, 일본의 우수한 회사들을 물리치고 싱가포르 신규 노선 전동차 사업을 따낸 경험이 있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1위에 이어 이젠 전동차도 세계 1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업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폭염이 지속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는 물론 극동지역까지 한국에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한국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러시아는 영토의 크기가 한반도의 77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영토의 대부분이 중위도 또는 고위도의 항랭한 지역이고 부동항이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아직도 다 개발되지 못한 광대한 지역을 가진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광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 기술,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여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인구는 2021년 현재 약 1억 4,600만 명으로 영토의 크기에 비하면 매우 적은 인구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극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에서 경제적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런 경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청나라 때부터 러시아와 국경 분쟁이 잦았고 공산주의 시절에는 이념 논쟁을 벌였으며 지금은 겉으로는 미국의 패권에 맞서 러시아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기밀 해킹과 중국인 대량 이주 문제 등으로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러일 정쟁에서 적국으로 싸웠고 지금도 쿠릴 열도로 영토 분쟁 중이어서 러시아가 가장 큰 반감을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극동 개발의 파트너로 흔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단연 한국입니다. 한국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좋은 인연을 맺어오고 있죠. 최근에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연해주를 내주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연해주는 구한말부터 러시아는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를 허용해준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 기업의 신북방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은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연해주를 내주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을 상대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러시아의 전략지역을 통째로 넘길 정도로 사상 초유의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북극지대를 한국 기업이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표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를 한국 기업을 위한 자유항으로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물류 협력은 물론이고 농업산업, 호텔산업까지 60억 루블 상당에 이르는 10개의 프로젝트를 한국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러시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국토 중에서 무려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북극의 개발 산업을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동개발부 장관인 알렉세이 차콘코프 장관은 북극의 광업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교통과 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한국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을 모두 한국에 내준 셈입니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의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놓고 일본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반대로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는 한없이 상냥한데요. 아예 한국만을 위한 제2의 부동항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아연실색해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폴트뉴스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보스토크 동부 지역에 위치한 포다스키에 해상터미널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서특비라며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바로 한국 정부가 118억 루블을 투자해 포디아포스키 지역의 해상 화물 한적을 위한 터미널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120만 톤의 러시아 수산물과 혼합 화물의 한적을 위한 인프라 건설과 함께 수천 톤의 수산물을 동시에 저장하는 25개의 냉동시설 건설도 함께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해주 일대에 잡히는 모든 수산물들을 이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유통하겠다는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국과 러시아가 연해주와 북극을 전격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해상화물 터미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역사 문제와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도 등 모든 일본과의 문제를 한국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러시아가 1997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척에 필요한 세빙선과 LNG선을 모두 한국에게 주문했고 러시아인들은 자동차 가전을 비롯하여 한국 제품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국 사랑은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해외홍보문화연구원의 국가이미지 조사에 의하면 15개 피조사국 가운데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89.8%로 가장 높습니다.
국제적인 상황과 호감도를 봐서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극동개발의 파트너는 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사할린의 가스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의 구축을 포함한 여러 투자 제안을 한국에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수린이라는 러시아의 전략가는 아예 시베리아에 한국과 러시아의 공생국가를 만들자는 참신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극동개발 참여는 한국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한국이 유라시아의 육상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여러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미러 관계가 풀리고 북한이 협조하는 경우 남한의 철도를 북한에 경유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하면 한국 상품의 유럽 물류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남한까지 시베리아 가스관을 연결하면 우리 가스 연료비까지 대폭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극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분쟁 때문인데요. 쿠릴 열도는 일본이 1854년부터 영유에 오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광화조약을 통해 러시아로 넘어간 땅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기속된 땅에 대해 자신의 영토라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마치 한국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며 생떼를 부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러시아는 이에 상관하지 않고 최근에 쿠릴 열도를 방문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 7월 26일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는 남쿠릴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르프 섬을 공식 방문한 것이지요. 러시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에 대해 일본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브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과 관련해 북방 영토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씨알도 먹히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 분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인 6월 24일 일본의 언론 매체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하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에게 항의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가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이에 일본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으나 러시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방법을 바꿔 러시아에게 함께 공동경제활동 지역으로 하자며 제안하였으나 러시아는 이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신의 국가와 비슷한 상황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길을 죽이려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연해주와 극동 쿠릴 열도 프로젝트까지 참여한다면 일본에는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동맹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쿠릴 열도와 독도는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어 더욱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날이 갈수록 국력과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외신들의 찬사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대표 통신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혁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1위에 올랐는데요. 이를 접한 세계인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이 90.49를 획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에 2위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초반의 방역 성공과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활동으로 올해 다시 정상을 탈환한 것이죠. 이런 한국의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망연자실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더 하락한 16위에 랭크되었죠. 결국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활동을 지속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을 극찬하기 바쁜 상황인데 일본은 한국의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연일 부정적인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일일 평균 수출액이 10년 만에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일본 언론들은 왜곡하거나 축소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문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해 상식 밖의 오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왜곡 보도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쏟아내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정작 미국 정부 및 세계적 외교 방향과 국제 질서 등 객관적인 분석은 보도하지 않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한미동맹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를 연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비판을 입으로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미국이 동맹 1순위에 항상 한국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미국 최대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향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집중 조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맹 국가들을 앞세우며 외교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전대미문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 등 동맹국들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된 민주주의 모범 국가들과 함께 긴밀한 동행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지표에서 항상 최고 위치에 있는 한국과 뉴질랜드가 순위에 오를 거라는 전망을 했죠. 미국의 이 같은 행보와 더불어 영국은 G7에 한국을 포함하는 구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처럼 한국에 익숙한 동맹국 외에 다른 나라가 일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자 매체인 예루살렘 포스트가 칼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누구랑 먼저 통화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할 뿐 그가 어떤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한국 깎아내리기에 흔들리지 않고 바이든 정부의 한국 동맹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상황을 일본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사이판 정부와 멕시코까지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과의 동맹 구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은 점점 일본을 사면 초과에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외신들은 미국령 사이판 정부가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한국과 약속했던 트래블 버블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로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 사이판 정부가 당연히 한국과의 트래블 버블을 당장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인데요. 그런데 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사이판 정부는 한국과의 트래블 버블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이판 정부가 한국 정부의 모범적인 방역 대처를 여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이판 정부가 한국의 보건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트래블 버블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이판은 부실한 방역 대처로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멀리하면서도 한국과는 협력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도 일본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매체인 엘 헤랄도 데 멕시코는 한국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언급했는데요. 멕시코 언론은 이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특집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스터 선샤인을 멕시코 국민들이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이 드라마가 일제강점기와 조선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일제 침략 당시의 몇 가지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는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일본 정부는 연일 이스라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라도 하듯 한국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며 초지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현재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스라엘의 매체인 이스라엘 뉴스투데이와 일본의 야후 재팬에서는 이스라엘 총리가 일본 총리와의 전화회담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7월 초에 맺은 백신 스와프 협정을 두고 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신 스와프를 일본이 아닌 한국과 체결하며 일본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해서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일본에 협조적이지 않은 데에는 역사적 사실도 작용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탄압당했듯이 이스라엘은 나치 독일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일본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독일이나 일본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으로 백신 확보가 시급한 일본보다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단지 일본은 싫고 한국이 더 좋아서 백신을 한국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소중한 백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이 한국에게 준 백신은 70만여 분의 화이자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소중한 백신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이 속도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백신을 공급하려던 팔레스타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백신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고 접종할 능력이 없어 백신을 거절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짓밟으려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일본도 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하루 100만의 접종에 성공했다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상식 밖의 일본의 상황을 보면 백신을 낭비할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아날로그에 집착하던 일본은 소중한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이죠. 반면 한국은 뛰어난 인프라와 백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가게에만 가도 어플을 활용하고 병원에서도 스마트폰 기기로 업무를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특히 디지털 업무 처리 능력은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앱을 이용한 동선 분석으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앱을 이용해 병원에 있는 백신 잔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도 종이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거의 인격 모독의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백신 스와프 대상을 한국으로 정한 것이죠. 그 어느 제3국에 보더라도 한국에 백신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백신을 생산하는 능력도 뛰어난데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은 미국과 백신 위탁 생산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번 백신 스와프가 화이자 백신을 제공하고 새 백신을 공급받으려는 점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다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는 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받고 새 백신을 주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백신의 유통기한을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일본과는 멀어지고 한국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확실해졌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